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포효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이미 감각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선우는 눈꺼풀에 매달린 고드름의 무게조차 감당하기 힘겨워하며 허리까지 차오른 눈더미 속을 기어가듯 허우적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뱉어내는 숨결은 순식간에 하얀 서리가 되어 흩어졌는데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이한 절망감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천하의 선우가 고작 이런 눈구덩이에서 얼어 죽어 짐승의 밥이 된다니 내 고운 피부가 늑대들의 이빨에 뜯겨나간단 말인가?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쉰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분간할 수 없었으니 이는 마치 저승의 입구가 아가리를 벌리고 그를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그는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어야 했으나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과신한 오만이 화를 불렀다. 자네들이 아무리 산을 잘 탄다 한들 나비처럼 가벼운 내 몸놀림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저 산 너머의 설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올 테니 홈뱅이 같은 너희들은 밑에서 술이나 데우고 있거라. 하인들의 만류를 비웃으며 홀로 산행을 강행했던 자신의 경거망동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되돌릴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이 분명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몽롱한 환각 속을 헤매기 시작했는데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따뜻한 화롯불이 아니라 자신을 비웃는 듯한 기괴한 형상들이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심장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박동하고 있었으니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려 했으나 그 눈물마저도 즉시 얼어붙어 볼을 핥히었다. 그때였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눈을 밟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무거웠다. 선우는 흐릿한 눈을 억지로 뜨며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눈보라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산맥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듯 거대하고 투박해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선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살려주시오. 누구든 좋으니 제발 나를. 그러나 그 그림자가 횃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선우는 공포와 혐오감에 숨이 솟을 뻔했다. 그 얼굴은 세상의 모든 추함을 긁어모아 빚어놓은 듯 했는데 쭈글쭈글한 피부는 말라 비틀어진 대추 껍질 같았고 코는 뭉개져 구멍만 뻥 뚫려 있었으며 한쪽 눈은 백태가 끼어 희멀건 빛을 내뿜고 있었으니 이는 산속에 사는 요괴나 마귀 할멈이 분명해 보였다. 노파는 선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며 낄낄거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천하제일의 미남자라 자부하던 놈이 눈밭에 처박힌 꼴뚜기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선우를 구해주기는커녕 지팡이로 그의 얼어붙은 뺨을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선우는 모멸감을 느꼈으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앞서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노인장, 제가 잘못했소.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내 집안의 재물을 다 털어서라도 보답하리다. 금도 비단도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재물, 금, 비단? 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선우의 말을 끊었다. 내 놈이 가진 것들은 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은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고쳐먹을 쓸만한 일꾼이지. 그녀는 허리춤에서 낡은 호리병을 꺼내 선우의 입에 거칠게 들이부었는데 독한 술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며 끊어질 듯 했던 목숨줄이 다시금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잘 듣거라 애송아.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나와 약조를 하나 해야 한다. 너는 내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만약 도망치거나 약조를 어긴다면 네 그 잘난 얼굴 가죽을 벗겨 내 신발 깔창으로 쓸 것이다. 선우는 끔찍한 협박에 온몸을 떨었으나 눈앞의 죽음보다는 흉측한 노파의 노예가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하겠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리다. 제발 이 추위 속에서 나를 꺼내주시오. 그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노파는 앙상해 보이는 팔을 뻗어 선우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 악력이 실로 장사라 할 만하여 선우는 짐짝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좋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제부터 내 놈은 7가지 성한을 행하고 3가지 악옥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산을 내려갈 수 없다. 노파는 선우를 어깨에 둘러매고는 눈보라 속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선우는 노파의 등에서 풍겨오는 쾌쾌한 냄새와 거친 숨소리에 구역질이 났으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스르르 눈이 감겼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생각했다. 잠시만 참자. 기운만 차리면 저 늙은이를 밀쳐버리고 도망치면 그만이다. 감히 천하의 선우를 노예로 부리려 하다니.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들어선 이 산은 단순한 숲이 아니며 자신을 업고 가는 이 노파 또한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껍데기뿐인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서막임을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선우는 낯설고 허름한 초가집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말린 약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약조를 했으면 풀어줘야 할 것 아닌가?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문이 열리며 노파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쓴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깨어났느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거나 마셔라. 내 놈이 살아서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으니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선우는 약사발을 밀쳐내며 발버둥쳤다. 이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대지 마라. 내 하인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를 관아로 데려가지 않으면 내년에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의 오만한 태도에 노파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억지로 선우의 입을 벌려 약을 쏟아붓고는 차갑게 일갈했다. 여기는 관아도 아니고 내 놈의 기와집도 아니다. 이곳은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지. 내 놈이 가진 것은 이제 그 잘난 껍데기뿐이지만 그마저도 여기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게다. 약의 쓴맛이 혀를 마비시키는 동안 선우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것은 더 이상 천하제일의 미남자가 아닌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의 초라한 짐승에 불과했다. 3가지 악이라 하였느냐? 노파가 촛불을 끄며 낮게 읊조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음산하게 들려왔다. 교만, 태만, 기만. 내 뼛속 깊이 박힌 그 3가지 독이 빠지기 전에는 내 놈은 죽어서도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이다. 방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선우는 묶인 채로 밤새도록 추위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에 떨며 잠들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기묘하고도 혹독한 수행의 시작이었으니
잘생기고 멍청한 청년 선우와 흉측하지만 지혜로운 노파. 박 씨의 기막힌 동거는 이렇게 막을 올렸다.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선우의 단잠을 깨운 것은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였다. 으악! 어떤 미친놈이 감히! 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으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비단 이불을 들고 대기하는 하녀가 아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고 혀를 차는 흉측한 노파 박 씨였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는데 움푹 패인 눈두덩이 아래서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그것과 같았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셈이냐? 밥값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이 게으른 뱀뱅이 같은 놈아. 노파는 발로 선우의 엉덩이를 툭툭 걷어찼다. 선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천한 할망구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대접하는가? 내 아버지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거부주 훗이란 말이다. 그러나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엌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밥그릇 같은 투박한 사기 그릇을 던져주었다. 그 안에는 거무튀튀한 보리밥과 멀건 시래기국이 담겨 있었는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양반집 도련님이건 옥황상제 아들이건 내 집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한다. 그것이 싫으면 굶어 죽든가 아니면 당장 나가서 눈 속에 파묻히든가. 선우는 그릇을 발로 차버리며 고개를 돌렸다. 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돼지 여물 같은 걸 먹을 줄 아느냐. 당장 내 옷을 내놓아라.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릇이 깨지며 국물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박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을 줍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냐, 내 놈의 그 교만교만이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꾸나. 그날부터 선우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박 씨가 그에게 내린 첫 번째 과제는 집 뒤편에 쌓인 아름드리 통나무를 장작으로 패는 것이었다.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선우에게 녹슨 도끼는 천근만근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도끼자루를 잡은 지 불과 반시각. 약 1시간 만에 손바닥 가득 물집이 잡혀 터지는 고통을 맛보았다. 아이고, 내 손, 내 고운 손이 다 망가지네. 그는 울상을 지으며 도끼를 내동댕이 쳤다. 곁에서 약초를 다듬던 박 씨가 킬킬거렸다. 꼴의 손은 귀한 줄 아는구나. 나무의 결도 읽지 못하고 무식하게 힘만 쓰니 그렇지. 내 놈의 머리통은 장식품이냐?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노파를 노려보았으나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에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고된 노동은 선우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태만다이만과 기만치만을 끄집어냈다. 그는 박 씨가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가자마자 도끼를 집어 던지고 헛간 구석에 숨어 잠을 청했다. 저 늙은이가 올 때쯤 땀을 좀 흘린 척하고 장작은 눈 속에 대충 파묻어두면 모를 거야. 그는 자신의 얄팍한 잔머리를 믿고 킬킬거렸다.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다. 그러나 해질 무렵 돌아온 박 씨는 헛간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이 썩어 빠진 놈. 하늘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눈은 못 속인다. 그녀는 선우가 눈 속에 숨겨둔 통나무들을 지팡이로 파헤쳐 보였다. 이건 잠시 쉬던 참이요. 내 몸이 안 좋아서. 선우는 황급히 변명했으나 박 씨는 듣지 않았다. 내 놈의 혓바닥에는 거짓이 뱀처럼 캐리를 틀고 있구나. 기만이라. 오늘 저녁밥은 없다. 그리고 이 장작을 다 패기 전까진 방 안에 들어올 생각도 마라. 박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매서운 산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고 선우는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밤이 깊어지자 기호는 곤두박질 쳤고 그는 덜덜 떨며 도끼를 다시 잡아야 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도끼질을 했지만 얼어붙은 나무는
깡깡 소리만 낼 뿐 쪼개지지 않았다. 그는 서러움에 북받쳐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요괴 같은 할망구한테 잡혀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참다 못한 선우는 탈출을 결심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살금살금 마당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관군을 이끌고 와 이 오두막을 불태워버릴 테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숲속을 그는 더듬거리며 내려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걷고 나면 다시 오두막 뒷마당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으나 2번, 3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다. 마치 산신령이 길을 막고 있거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숲속의 나무들이 기괴하게 팔을 흔들며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4번째로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선우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속에 삿된 욕심과 거짓이 가득하니 산이 너를 뱉어내는 게다. 길은 발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는 법. 고개를 들어보니 마루 끝에 박씨가 가만히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희미한 달빛이 후광처럼 비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흉측한 노파가 아니라 산의 주인처럼 거대하게 느껴졌다. 들어오너라. 얼어 죽고 싶지 않다면. 선우는 패배감에 젖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돼지 여물이라며 걷어찼던 그 밥이었다. 하지만 지금 선우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산의 진미처럼 보였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허겁지겁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차갑고 딱딱한 밥알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갔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왔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추한 노파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짐승처럼 밥을 먹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견딜 수 없었다. 박씨는 그런 선우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혀를 쉴쉴 찼다. 껍데기가 깨져야 알맹이가 나오는 법이지. 내 놈의 그 잘난 껍데기는 아직도 너무 두껍구나. 그녀는 벽장에서 낡은 무명옷 한 벌을 던져주었다. 비단옷은 벗어라. 일하는 놈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천 조각일 뿐이다. 내일부터는 저 산 너머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밥도 없다. 선우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묵묵히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거칠고 냄새나는 무명옷을 몸에 걸쳤다. 며칠이 지나자 선우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비단결 같던 피부는 거칠게 쉿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집 같았으며 손과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박씨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속으로 수천 번 욕을 퍼부으면서도 점차 요령을 익혀갔다. 발을 헛디디지 않는 법, 숨을 고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물을 뜯던 선우는 맑은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한양 장안을 호령하던 꽃미남은 온데간데 없고 때 묻고 초췌한 촌놈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물속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다. 물결이 일렁이며 얼굴이 산산조각 났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보다 지금의 눈빛이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박씨는 선우가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처음으로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을 건넸다.
물맛이 제법 달구나. 땀 흘려 길어온 물이니 그럴 테지. 이제 교만이라는 껍질에 실금 하나 갔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우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물맛이 다 똑같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성취감이 피어올랐다. 평생 남이 떠다주는 물만 마시던 그가 제 힘으로 길어온 물을 누군가가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낯선 감정.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아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박 씨는 선우에게 점점 더 기이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콩과 팥을 섞어놓고 하룻밤 사이에 골라내라거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식이었다. 선우는 그때마다 악을 쓰고 대들었지만 결국에는 해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진리를 몸으로 깨우쳐갔다. 세 가지 악, 교만과 태만, 그리고 기만이 그의 영혼에서 씻겨나가기 위해선 더 뜨거운 불과 더 차가운 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겨울에 혹독했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제법 경쾌하게 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낙수물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산중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지만 오두막안은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해가 뜨기도 전에 게으른 놈 이라며 호통을 쳤을 박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이봐요 할망구,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는 거요? 밥 달라고 소리칠 땐 언제고. 그러나 그의 투덜거림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쑥 들어가고 말았다. 박 씨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의 검버섯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거친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위태로웠다. 선우는 덜컥 겁이 났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가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 노파가 죽으면 나는 자유다. 빗장을 풀고 산을 내려가면 그만이다 라는 유혹과 이 산골짜기에 시체와 단둘이 남겨질 수는 없다는 공포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알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지난 겨울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거두어 먹이고 재워준 것이 바로 이 흉측한 노파가 아니었던가. 박 씨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물 좀 다오. 선우는 허둥지둥 물바가지를 가져와 그녀의 입가에 댔다. 물을 마신 박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가리켰다. 저 산 중턱, 벼랑 끝에 자색 영지가 있다. 그것이 아니면 내 명줄은 오늘로 끝이다.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혼절하듯 눈을 감았다. 선우는 망연자실했다. 저 산 중턱 벼랑이라니. 그곳은 날짐승도 쉬어간다는 험한 곳이 아닌가. 미쳤어. 나보고 거길 올라가라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잖아. 그는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노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선우는 방 안을 서성였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저 늙은이를 살릴 것인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꾀죄죄한 몰골. 하지만 예전의 비겁한 눈빛은 아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젠장. 내가 미쳤지. 천하의 선우가 고작 약초 하나 못 구해서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 그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밧줄과 낫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산은 아직 겨울의 잔재를 품고 있어 그늘진 곳은 빙판이었다.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초입에서 포기했을 테지만 지난 몇 달간의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다리 근육은 제법 힘을 쓰고 있었다.
마침내 박 씨가 말한 벼랑 아래 도착했을 때 선우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중간 틈새에 보랏빛을 띠는 영지버섯이 신비롭게 자라나 있었다. 저걸 어떻게 딴단 말인가?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오두막에서 죽어가는 노파의 얼굴이 떠오르자 묘한 오기가 생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돌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팔에 힘이 빠질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내 인생도, 저 할망구의 목숨도.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눈앞의 바위와 자신의 손끝 감각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몰입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나무뿌리처럼 바위에 달라붙어 버텼다. 마침내 손을 뻗어 영지버섯을 움켜쥐었을 때 선우의 입에서는 환호성 대신 뜨거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벼랑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의 품속에 있는 약초의 온기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선우는 쉴 틈도 없이 약탕관에 불을 지폈다. 장작을 패고 불씨를 살리고 부채질을 하는 그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능숙했다. 약 다리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그는 조심스럽게 박 씨의 상체를 일으켜 약물을 흘려 넣었다. 밤새도록 선우는 박 씨의 곁을 지켰다.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치는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차가운 수건을 갈아주었다. 심지어 그녀가 이불에 실례를 했을 때도 예전의 결벽증은 온데간데 없이 묵묵히 옷을 갈아입히고 요를 빨았다. 더러워. 정말 더럽다고.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그의 손길에는 싫은 기색보다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것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선행센싱이었다. 병든 자를 돌보고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으며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7가지 선의 싹이 그 척박했던 마음밭에서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박 씨의 열이 내리고 호흡이 편안해졌다. 선우는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박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어났소? 살아난 거요? 선우가 다급히 물었다. 박 씨는 패탄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선우의 상처투성이, 손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숯검댕이 묻은 얼굴에 머물렀다. 내 놈, 몰골이 그게 뭐냐? 산짐승이 형님하자고 덤비겠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그 속에 담긴 물기는 감출 수 없었다.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선우가 툴툴거리며 미음을 내왔다. 박 씨는 미음을 한술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약초를 캐러 갔었더냐. 그 절벽은 나도 젊었을 때나 오르던 곳이다. 선우는 콧방귀를 뀌었다. 별거 아니더이다. 내 몸놀림이 워낙 날쌔지 않소. 박 씨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비웃음이 아닌 기특함이 담긴 미소였다. 오냐, 제법 사내구실을 하는구나. 껍데기가 벗겨지니 이제야 속에 든 보석이 조금씩 빛을 내는 게지. 봄이 깊어가면서 오두막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선우는 이제 박 씨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나물을 캐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밭을 갈며 흙냄새를 맡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 만물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그의 가슴 깊이 뿌리내렸다.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박 씨가 툭 던지듯 말했다. 내일은 장날이다.
마을에 내려가서 약초를 팔고 쌀을 좀 사오거라.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을? 정말 나를 보내주는 거요? 내가 도망치면 어쩌려고? 박 씨는 무심하게 숟가락을 놀렸다. 도망치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내 놈이 두고 온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지. 선우는 말문이 막혔다. 두고 온 것? 그것이 무엇일까? 화려한 옷가지도 금붙이도 아닌 이 초라한 오두막에 자신이 무엇을 두고 간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박 씨의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지게에 약초를 가득 싣고 산을 내려왔다. 오랜만에 받는 평지,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사람들은 남루한 옷차림의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예전 같으면 감히 나를 무시해? 라며 화를 냈겠지만 지금의 선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약초를 팔기 시작했다. 지리산 깊은 골에서 캔 참당기여. 효험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약초를 다 팔고 쌀자루를 어깨에 맨 선우는 문득 기생집 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등불, 웃음소리, 술냄새. 과거에 그가 살던 세상이 저기 있었다. 지금 당장 저기로 달려가서 내가 선우다 라고 외치면 친구들이 몰려나와 반겨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저절로 다시 산길로 향하고 있었다. 쌀자루의 묵직한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할망구가 기다릴 텐데 밥때가 늦으면 또 잔소리를 하겠지. 산을 오르던 선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두고 온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책임감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마루 끝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박 씨의 실루엣이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느냐? 밥상 차려놨다. 씻고 들어오너라. 그 투박한 한마디가 선우에게는 천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봄날의 일상은 곧 다가올 거대한 먹구름 앞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흉흉한 소문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오두막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선우의 변화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평화롭던 산중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천둥소리도 짐승의 포효도 아닌 탐욕에 젖은 인간들의 거친 발소리였다. 여기가 그 마녀의 소굴이다. 당장 쳐들어가서 요물을 끌어내라. 우지끈하고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광군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다.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던 박 씨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포졸들의 몽둥이에 어깨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나오자 밭에서 김을 매던 선우가 과미를 집어던지고 비호처럼 달려왔다. 이놈들! 이게 무슨 행패냐! 노인장에게 손대지 마라. 선우는 박 씨 앞을 가로막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예전에 그라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을 테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포졸들은 선우를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퍼부었다. 이놈은 또 뭐야? 마녀에게 홀린 머슴놈인가 보군. 아주 반반하게 생겼어. 포졸 조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선우의 명치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우가 바닥에 나뒹굴자 그들은 박 씨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내 2년. 마을에 역병을 퍼뜨리고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년이 숨겨둔 재물과 비방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박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죄 없는 늙은이를 핍박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을 기어가며 절규했다. 안 돼! 데려가지 마!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다. 마녀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관군들은 비웃음만 남긴 채 산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짓밟힌 약초들과 부서진 독, 그리고 찢어질 듯한 선우의 가슴뿐이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고통보다 더 큰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살려야 한다. 나를 살려준 그분을 이제 내가 살려야 한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귀한 약재, 자색영지와 박씨가 밤새 기록해둔 처방전을 챙겼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는 코피를 소매로 쓱 닦아내고 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풍경은 참혹하게 그지없었다. 역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길가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관아의 풍경은 딴판이었다. 높다란 담장 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마당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형틀에 묶인 박씨가 있었다. 그녀는 모진 고문으로 인해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단상 위의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술기가 가득 올라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다. 저 요물이 우물에 독을 타서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고 자백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리고 전연의 오두막을 뒤져 숨겨둔 금덩이를 찾아와라. 멈추시오. 그때 군중을 헤치고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넝마 조각을 걸치고 피투성이가 된 선우가 서 있었다. 그의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지만 당당한 어깨와 불타는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내 놈은 또 누구냐? 저 마녀와 한패거리냐? 사또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선우는 성큼성큼 형틀 앞으로 걸어나가 박씨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나는 저분의 제자이자 이 역병의 진실을 밝히러 온 사람이요. 죄 없는 노인을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하다니 이것이 백성을 돌본다는 목민관이 할 짓이요. 무어라? 감히 관아에서 목청을 높여?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사또의 호통에 형리들이 곤장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박씨의 처방전과 자색영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저분이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재와 역병을 다스리는 처방전이오. 마녀가 마을을 죽이려 했다면 어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약을 구하러 다녔겠소.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약초란 말인가? 하긴 박씨 할멈이 옛날에 내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지. 민심이 동요하자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놈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는구나. 저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당장 저놈을 쳐라. 사또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때 선우가 사또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다. 독이라 하였소? 그렇다면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리다. 선우는 주저없이 자색영지를 씹어 삼키고는 품에서 꺼낸 약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은 박씨가 연구하던 역병 치료제였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선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독이라면 나는 당장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오. 허나 내가 멀쩡하다면 사또는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오. 정적 속에서 모든 눈이 선우에게 꽂혔다. 선우는 눈을 감고 약 기운을 느꼈다. 뱃속이 뜨거워지더니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곧이어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듯한 상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외쳤다. 보시오.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소. 오히려 기운이 넘치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의원님이 맞다.
박씨 할멈은 마녀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외침이 들려왔다. 사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저놈이 감히. 선우는 기세를 몰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또, 당신이 진정 백성을 위한다면 마녀 사냥을 멈추고 우물을 정비하시오. 역병은 마법이 아니라 더러운 물과 굶주림에서 오는 것이오. 당신이 창고에 쌓아둔 쌀을 풀고 깨끗한 물기를 낸다면 병은 사라질 것이오. 허나 당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노인을 제물로 삼으려 했소. 이것이 악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그것은 과거에 오만했던 선우가 아닌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새로운 영웅의 포효였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잠깐, 저 얼굴, 저 목소리. 혹시 한양 갑부집 아들 선우 도령 아니오? 그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마 그 천하제일의 한량 선우 도령? 실종되었다고 난리가 났던 그 도령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거짓골을 한 선우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때가 꼬질꼬질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 이목구비와 귀티는 감출 수 없었다. 선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못난 놈 선우여. 과거에 나는 비단 옷을 입고도 마음은 거지보다 못했으나 지금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여.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저기 묶여있는 나의 스승님이시오. 선우의 고백은 군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오만방자하던 부잣집 도령이 흉측한 노파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동이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관아의 마당으로 쇄도했다. 사또를 몰아내라. 박씨, 할멈을 풀어줘라. 포졸들은 성난 민심의 겁을 먹고 창을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다. 사또는 꽁무니를 빼려다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왔다. 선우는 황급히 형틀로 달려가 박씨의 결박을 풀었다. 박씨는 힘없이 선우의 품에 안기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보 같은 놈, 도망치라니까 기어이 다시 기어들어왔구나. 선우는 울먹이며 그녀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제가 도망치면 할망구 약값은 누가 법니까? 이제 밥값 좀 하려고 왔습니다. 박씨의 찌그러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오냐? 밥값 한번 톡톡히 했구나. 이제 니놈의 사막은 다 씻겨내려갔다. 관아 마당은 해방의 기쁨으로 넘실거렸다. 사람들은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고 선우가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다려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우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예전처럼 더럽다고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다. 고름을 짜내고 열을 식혀주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하고 능숙했다. 마을 처녀들은 그런 선우의 모습을 보며 붉어진 얼굴로 수군거렸다. 어머, 선우 도령님이 저렇게 멋진 분이었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씨가 보살님이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열어 선우와 박씨를 대접하려 했으나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챙겨 다시 산으로 향했다. 화려한 잔치상보다 오두막의 보리밥이 더 그립다는 이유에서였다. 달빛이 비추는 산길을 걸으며 박씨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남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떠받들어 줄 텐데. 선우는 지게를 고쳐매며 피식 웃었다. 영웅 노름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남지 않았습니까? 7가지 선 중에서 아직 몇 개가 모자란 것 같은데요. 박씨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허허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기괴하지 않고 마치 산새 소리처럼 맑게 들렸다. 욕심도 많구나. 이미 다 채우고도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선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이 그저 자신의 외모를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폐부를 씻어주었다. 선우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물을 길어야 하고 장작을 패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방식임을 깨달았기에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진정한 전설은 이제 막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선우의 등 뒤로 박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흉측한 마녀의 그림자가 아니라 거대한 수호신의 날개처럼 보였다. 달빛이 산등성이를 넘어 오두막의 낡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의 소라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인 양 이곳 산 중턱은 태고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선우와 박씨는 말없이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이토록 정겹게 느껴질 줄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곳은 한때 선우에게 지옥과도 같은 감옥이었으나 이제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이자 영혼의 요람으로 변해 있었다. 선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등줄기로 시원한 산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박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말없이 숭늉 2그릇을 떠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사기 그릇을 선우 앞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비로소 긴 한숨을 토해냈다. 마시거라. 속이 풀릴 게다. 선우는 2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한 모금 들이키자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했던 몸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할망구, 아니 스승님,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관아놈들이 다시 쳐들어오진 않을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씨는 쭈글쭈글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백성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제 감히 누구도 함부로 이곳을 넘보지 못할 게다. 진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지. 그날 밤, 2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았다. 박씨는 깊은 눈으로 선우를 응시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 자란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과도 같았다. 선우야, 내 놈의 그 잘난 껍데기가 이제야 제법 투박한 질그릇처럼 단단해졌구나. 처음 내 놈을 눈구덩이에서 건져냈을 때 내 영혼은 썩은 동아줄 같았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어 있었지. 선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만 사랑했던 멍청이였습니다. 박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사마... 이 무엇이라 했느냐? 선우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나무를 패며 교만을 찍어 넘겼고 물을 기르며 태만을 씻어냈으며 내 목숨을 구하며 기만을 버리고 진심을 채웠다. 이제 내 안의 독은 다 빠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선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칠선, 그것은 네가 오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속에 다 들어있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의에 맞서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 했던 전부다. 말을 마친 박씨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암을 꺼내 선우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라. 네가 이 산을 떠날 때 주려 했던 것이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씨앗 주머니, 그리고 깨끗하게 닦인 청동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책은 내가 평생 모은 의술의 비기가 담겨 있다. 네가 원한다면 세상을 구하는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게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내년 봄에 마당에 심거라. 약초가 자라나면 또 다른 병자들을 살릴 수 있겠지. 선우는 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뺨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예전에 곱상한 도련님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거울 속의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인매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 녀석, 제법 사내답게 생겼군.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피곤하구나. 좀 자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바람소리에 묻혔다. 선우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스승님! 스승님! 선우의 외침에도 박 씨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도 근심도 없는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그네처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의 끈을 놓았다. 선우는 박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산속의 부엉이도 그의 슬픔을 아는 듯 구슬프게 울어댔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선우는 오두막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박 씨를 묻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와 함께 곡을 하고 절을 올렸다. 그들은 박 씨를 마녀가 아닌 산신령이 보낸 의원으로 기리며 비석을 세웠다. 선우는 무덤가에 앉아 박 씨가 남긴 씨앗을 심었다. 할망구, 아니 스승님, 약속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겠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흙을 덮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오두막 주변은 이제 울창한 약초밭이 되었고 험하던 산길은 병자들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로 반질반질하게 다져졌다. 한때 잘생긴 바보로 불리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발의선이라 불렀다. 그는 여전히 낡은 무명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며 손수 약초를 캐고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이 그를 어이로 부르려 했으나 그는 제 자리는 환자들이 있는 이 흙바닥입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 젊은 선비가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선우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신통한 의원이 있다 하여 왔소. 내 얼굴에 난 이 작은 흉터를 없애줄 수 있소?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선우는 밭에서 호미질하던 손을 멈추고 젊은이를 올려다 보았다. 젊은이의 모습에서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오만하고 어리석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선우는 허허 웃으며 땀을 닦았다. 젊은이, 흉터는 없앨 수 있으나 마음의 흉터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법이오. 젊은 선비가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나는 내 외모를 고치러 왔단 말이오. 선우는 젊은이를 데리고 마루로 올라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청동 거울을 보여주었다. 박 씨가 남겨준 그 유품이었다. 이 거울을 보시오. 무엇이 보이오? 젊은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이 보이오. 아주 잘생긴 얼굴이지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내 눈에는 불안과 허영이 보이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 있지 않소. 자네가 흘리는 땀방울 속에
남을 위해 내미는 손길 속에,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 주름 속에 있는 것이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젊은 선비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선우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맑은 계곡물처럼 깊은 지혜가 흐르고 있었다. 자네도 이곳에 머물며 장작이나 좀 패보겠나?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선우가 짓궂게 물었다. 젊은 선비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우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호미를 잡았다. 바람이 불어와 약초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 향기 속에는 흉측했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스승 박씨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해질 무렵 선우는 마루에 앉아 저 멀리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거울을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병이 나아 떠나는 이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약초들의 춤사위 속에 자신의 진정한 얼굴이 비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움이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선우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완성된 인간의 아름다움이었다. 오두막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곳에는 삶의 향기가 피어오를 것이다. 껍데기를 깨고 나온 진정한 보석들이 세상을 비추는 한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바람을 타고 전해질 것이다.